저는 올해 68세입니다. 남편은 70세고요. 저희 부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했고, 저는 공기업 사무직으로 비슷한 시간을 보냈죠.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뜰하게 모았어요. 한 푼 두 푼 정말 아껴가며 살았죠. 지금 저희가 가진 건 시가 9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현금 3억 정도였습니다. 돈이 많다면 많은 거겠지만 저희에겐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전부였어요. 저희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아들이죠. 5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였죠. 식당에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웃긴 웃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형식적이었어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바로 핸드폰을 봤죠. 식사하는 내내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히 말했죠. 좀 차가운 것 같은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저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믿어봐야지.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성격이 좀 차갑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무난하게 치러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별로 표정이 없었어요. 신부가 행복해 보여야 하는데 얼굴이 딱딱하더라고요. 하객들도 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첫 인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더니 힘들어 죽겠네요 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준비했죠. 여행 어땠어? 물었더니 그냥 그랬어요. 한마디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러려니 했어요. 아직은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년 김장철이 됐습니다. 저는 매년 김장을 담가왔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죠.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대로 담그는데 남편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애기야, 다음 주에 김장 담그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우리 집 김치 맛있다고 아들이 좋아하잖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긴 하지만 동시에 손님이에요. 뭐라고 했죠? 손님이라고요? 손님한테 일 시키시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손님이라니, 며느리가 손님이라니, 저는 일을 시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함께 김장을 담그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레시피도 알려주고 그렇게 정을 쌓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일 시키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자기는 손님이래. 김장 같이 하자고 했더니 왜 손님한테 일 시키냐고 하더라고.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더라고요. 손님? 그래. 내가 손님이면 손님대로 대접해주지 뭐. 남편은 웃어넘겼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5년을 기다렸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저희를 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쳐다보다가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나?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란 말인가요? 김장은 혼자 담갔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혼자서 다 절이고 양념하고 담갔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도 얼얼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김장이 끝나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김치 담갔으니까 가져가.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죠. 손님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로 자기를 손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농담이 아니었구나. 김치를 포장해줬어요. 큰 통에 가득 담아서요.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남편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남편도 서운했던 게 많았나 봅니다. 평소엔 별말 안 했지만요. 손님이라고 하네. 우리 아들 장가 보낸 게 손님 드린 거였나 봐.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며느리의 마음은 여전히 저희한테서 멀리 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가까워질 생각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요. 며느리의 손님 행세는 김장철 이후 더 심해질 거였습니다. 김장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만 생각났죠. 손님이라는 그 한마디가요.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국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 몫이었어요. 설날 아침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손님 왔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손님, 제 귀를 의심했죠. 김장 때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진짜로 자기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어서 와.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뭔가 불편했지만 명절인데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로요. 아들이 여보, 코트 벗어 하니까 그제야 벗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하나하나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죠.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차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내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어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무거운 탕국 냄비도 혼자 들어야 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절도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표정도 무표정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먹자. 제가 말했죠. 며느리도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먹기만 했습니다. 설거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났어요. 남편과 아들은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차례상에 올렸던 그릇들, 식사 그릇들까지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손이 시려웠어요. 겨울이라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손끝이 얼얼했죠. 한참을 설거지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화장실 가려고 부엌을 지나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애기야, 이것 좀 도와줄래? 며느리가 멈춰섰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안 웃고 있었죠. 저는 손님이라니까요. 손님이 왜 이래야 돼요? 그리고는 그냥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설거지 물이 손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손님이 왜 일하냐고요.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치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명절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윷놀이를 하고 있었죠. 애기야, 차라도 마실래? 제가 물었어요. 네, 주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부엌에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며느리 것까지 해서 거실로 가져갔죠.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받았습니다. 추석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추석은 더 심했어요. 설날보다 준비할 음식이 더 많았거든요. 전도 여러 가지 부쳐야 했고, 나물도 더 많이 준비해야 했죠. 추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부엌 일은 제가 더 익숙했어요. 남편은 힘쓰는 일만 도와줬죠. 아들 부부가 왔어요. 역시나 며느리가 손님 왔어요. 하며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이번에도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죠. 옷에도 다 배었습니다. 점심때쯤 됐을 때 거실을 지나가다가 며느리를 봤어요.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편하게 TV를 보고 있다니.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먹기만 했어요. 설거지는 또 제 몫이었죠.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줘. 아들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내 아내 좀 불러봐. 설거지 좀 같이 하자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며느리가 꼭 일할 필요 없어. 제가 반문했죠. 왜 안 해? 가족인데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며느리한테 일 시키면 안 돼.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마저 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똑같았습니다. 손님 왔어요 하고 들어와서는 소파에 앉아 있기만 했죠. 물 한 잔도 제가 갖다 줘야 했어요. 며느리 스스로 주방에 가서 물을 따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님, 물 좀 주세요 했죠. 처음엔 당연히 갖다 줬어요.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다리라도 불편한가요? 아니면 손이라도 다쳤나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였죠. 명절마다 음식을 싸줬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큰 통에 담아서요. 며느리는 그걸 받아가면서도 불평했어요. 아, 이거 제 입맛엔 좀 짜요. 이건 좀 느끼한데. 이건 좀 별로네요. 그러면서도 다 싸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입맛에 안 맞으면 왜 가져가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자주 얘기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심하다고요. 남편도 불편해하긴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우리가 뭐라 하겠어. 남편이 말했죠. 그 말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자기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를 호텔 직원 대하듯 대했어요. 5년이 지났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처음엔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손님 행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두려웠어요. 또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워야 한다는 게 부담이었죠. 며느리의 손님 왔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이젠 고역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손님 행세는 명절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손님 왔어요 하고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차도 내오고 과일도 깎아주고 식사도 차려줘야 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들을 한꺼번에 사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 했죠. 대형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배추, 무, 고기, 생선, 나물 재료들. 카트가 금방 가득 찼죠. 계산을 하고 나니까 짐이 정말 많았어요. 큰 봉지만 5개였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혼자 다 들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허리도 좀 불편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급한 약속 때문에 나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죠. 이제 이 무거운 짐들을 집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봉지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고기랑 생선이 들어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드니까 며느리였어요. 아들도 같이 있었죠. 마침 놀러 오던 참이었나 봅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아, 잘됐다. 같이 짐 좀 날라주겠구나 싶었죠. 어머님, 장 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추석 준비하려고. 잘 왔다. 혹시 괜찮으면 같이 좀 날라줄래? 짐이 많아서. 며느리가 트렁크를 들여다봤어요. 짐이 가득한 걸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손님한테 짐 나르라고 하세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손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 구두 신었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자기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이힐이었어요. 높지도 않은 5cm 정도 되는 굽이었죠. 그냥 조심해서 들면 되잖아.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저는 손님인데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아들이 여보, 그래도 하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갔어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너도 올라가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아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 건 마찬가지였죠. 며느리가 거절한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짐 2개를 들고 올라갔어요. 저는 나머지를 들었죠.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봉지가 손에 파고들었죠. 무거워서 중간에 잠깐 내려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2번째 짐을 들었어요. 이번엔 더 무거웠습니다. 배추랑 무가 들어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땀이 났습니다. 가을인데도 더웠죠.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또 나갔죠. 마지막 짐을 들었습니다. 이제 팔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가락도 아팠습니다. 봉지 손잡이가 손에 자국을 남겼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어요? 응, 좀. 그럼 아버님한테 도움 받으시지 왜 혼자 하세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듯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허리가 정말 아팠어요. 무리했나 봅니다. 이 나이에 무거운 짐을 여러 번 날랐으니까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자기를 손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호텔 손님처럼요. 호텔 손님은 짐도 안 날라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모든 걸 직원이 해주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그런 직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편하게 앉아있고 저는 모든 걸 해주는 사람. 1시간쯤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래도 좀 나았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며느리가 아직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 보였어요. 화장실 갔나 봅니다. 애기야, 저녁 먹고 갈 거야? 제가 물었어요. 네, 먹고 갈게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장본 재료들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저녁을 차려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불렀어요. 밥 먹자.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도 산책에서 돌아와 함께 먹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또 거실로 가버렸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5년 동안 참아왔어요. 며느리가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갈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둘이서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짐도 안 날라주더라. 저희는 그날 밤 오래 얘기했어요. 며느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대화는 깊어갔고 저희 마음속엔 어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늦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며느리 이야기였죠. 5년 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손님이라면 손님답게 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손님한테 우리 재산이 필요하겠어? 손님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 남편의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손님은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가족만이 물려받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 재산 말이야. 원래 다 아들한테 주려고 했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손님이라면 손님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는 스스로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손님답게 대접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유언장이라니. 지금까지는 아들 부부한테 다 주려고 했잖아. 우리 아파트도 현금도 전부.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 며느리가 손님이라는데 손님한테까지 줘야 해?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2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저희 평생의 노력으로 모은 돈입니다. 한 푼 한 푼이 다 소중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우리가 죽기 전까지 쓸 만큼 쓰고 기부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남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처럼 손님 행세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단요. 얼마나 기부할 건데? 80% 정도? 아들한테는 20%만 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라니.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응. 며느리한테 교훈을 줘야 해. 가족이 뭔지, 손님이 뭔지 확실히 알려줘야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점점 그 생각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명의로는 한 푼도 안 가게 해야 해. 제가 덧붙였어요. 당연하지. 손님한테 유산을 주는 사람이 어딨어. 저희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기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죠.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변호사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친절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요. 아, 기존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간단하게 작성한 게 있긴 한데 내용을 바꾸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데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저희 재산이 아파트랑 현금 합쳐서 12억 정도 됩니다. 원래는 아들한테 다 주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단 저희 노후를 위해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80%는 기부하고 20%만 아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80%요? 꽤 큰 비율이네요. 네. 그리고 며느리 명의로는 절대 안 가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안 가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들 명의로만 상속되게 하면 되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남편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니까요. 다만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들분이 직계비속이시니까 일정 부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유류분이요? 네.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하지만 80%를 기부하고 20%를 아들분께 주신다면 유류분도 충족됩니다. 다행이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기부는 어디에 하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리 상의했던 대로 말했어요. 반은 사회복지법인에, 반은 장학재단에 하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구체적인 법인명과 재단명을 정해주시면 유언장에 명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를 더 물었어요. 저희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초안 보시고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요. 일주일 후 유언장 초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산 분할이 명시돼 있습니다. 아파트와 현금 자산의 80%는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에 20%는 아들분께 상속됩니다. 남편이 꼼꼼히 읽어봤어요. 저도 같이 봤죠. 그리고 여기요. 며느리 명의로는 일절 상속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희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이대로 확정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대답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남편이 먼저 하고 제가 했죠. 증인도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두 분이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변호사가 유언장 원본과 사본을 주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며느리 태도 보자. 아직 말 안 할 거지?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때가 되면 말할 거야. 저희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를 더 지켜보기로요. 집에 도착해서 유언장을 금고에 넣었어요. 사본은 따로 보관했죠. 뭔가 후련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게 속이 시원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게 이제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런 결정을 안 해도 됐을 텐데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더라면 12억 전부를 물려줬을 거예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변하면 좋겠는데. 글쎄, 5년 동안 안 변했는데 이제 와서 변할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특히 며느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남편 말이 맞았어요. 유언장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며느리가 변할 기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와라. 엄마, 밥 해주실 거죠? 응, 해줄게.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또 며느리가 올 거였습니다. 또 손님 왔어요라고 할 거고 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손님 왔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금고에 보관된 유언장이 생각났습니다. 곧 그걸 꺼낼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손님은 손님답게 대접받을 거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저희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뭔가 준비가 된 느낌이었죠. 며느리가 손님 행세를 할 때마다 속상하긴 했지만 이제는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손님 왔어요 했고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죠. 며느리가 온 날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청소하는 걸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얘야, 청소하는데 좀 비켜줄래? 제가 소파 앞을 닦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다리만 살짝 들었습니다. 비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만 들어 올린 거예요. 저는 그 사이로 걸레질을 했습니다. 불편했죠?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방에서 나오다가 거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죠. 저는 청소를 끝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조금만 참자. 곧 말할 거니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났죠. 병원에 가니까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셨죠.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틀째 계속 누워 있었죠.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갈게요. 아내랑 같이. 아들아, 엄마가 지금 아파. 다음에 와. 아파요? 뭐가 아픈데요? 독감 걸렸어. 그럼 더 가야죠. 가서 간호해 드릴게요. 아들은 착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문제였죠. 1시간 후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죠.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힘들어. 제가 죽 끓여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잠시 받으려. 며느리가 방문 앞까지 왔어요. 하지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응. 좀 그래. 그럼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약 먹고 있어. 며느리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죠. 그냥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여보, 죽이라도 끓여드리자고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 시켜드릴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손님 얘기였어요. 아들이 난처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그래도 직접 끓여드리는 게. 왜요? 배달죽도 맛있어요. 제가 좋은 거로 시켜드릴게요. 며느리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죽을 끓였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죠. 아들이 죽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맙다. 죽을 몇 숟가락 먹었어요. 아들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각을 하니까 입맛이 없었죠. 아들 부부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가고 나서 제 방으로 왔어요. 며느리 봤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 말할까? 제가 물었어요. 당신 좀 나아지고 나서 건강할 때 해야지. 남편 말이 맞았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많이 나아졌어요. 독감도 거의 다 나았죠.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추석이었어요.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며느리한테 유언장 얘기를 하기로요. 추석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도 혼자였죠. 남편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 몫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들 부부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손님 대접을 해주는 거라고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식사를 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설거지도 혼자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유언장을 생각했어요. 금고에 보관된 그 서류를요. 곧 꺼낼 때가 됐습니다. 며느리한테 보여줄 때가요. 추석이 끝났어요. 아들 부부는 명절 음식을 싸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죠. 그래, 맛있게 먹어. 며느리와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여보, 다음 주에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하자. 저희는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토요일 전날 밤 남편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할 거지? 남편이 물었어요. 응, 해야지. 후회 안 해? 전혀.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요. 금고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내일 이걸 며느리한테 보여줄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5년 동안 손님 행세를 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습니다. 손님은 손님답게 대접받을 거예요. 재산은 손님한테 필요 없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죠.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어요. 남편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응, 오늘 오라고 해.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엄마 아빠 집에 좀 와봐. 애기랑 같이. 네,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온 거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남편이 말했죠. 아들 부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습관처럼 소파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잠깐 앉지 말고 서 있어.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죠. 차를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앉아. 이제야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와 아들 맞은편에 자리했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제가 말했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남편이 말했죠.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죠.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첫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는 듯 했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가면서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제가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은 재산의 80%를 기부하신다고요? 저희한텐 20%만 주신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내가 손님이라고 했잖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손님이라고 하니 손님답게 대접하기로 했어.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손님한텐 유산이 필요 없잖니? 남편이 덧붙였죠. 우리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야. 사회복지법인이랑 장학재단에.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언장을.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생각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자기는 손님이라고. 그건 그냥이 아니었어. 넌 진짜로 손님처럼 행동했잖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장할 때도 손님이라고 했지. 설날, 추석 때도 손님이라고 했어. 집 나를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넌 한 번도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았어. 항상 손님이었지. 남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한 적 있어?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는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우릴 어떻게 대했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농담이시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손님한텐 농담도 예의지. 며느리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손님한테 일 시키면 안 된다고. 손님이 왜 일하냐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넌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지.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안에 잘 타일을게요. 이제 와서 타일러서 뭐해? 벌써 늦었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죠.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어요. 화장도 다 지워졌습니다.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릎 꿇은 채로 울었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일어나라고 했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야. 남편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붙잡았죠. 여보, 일단 일어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 유언장은 유효해. 제발요, 어머님. 며느리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행동했어야지. 제 말에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침묵을 지켰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우리 생각은 확고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오늘은 이만.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여보. 며느리는 비틀거렸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응?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죠.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잘한 거 맞지? 남편이 물었어요. 응, 잘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아들은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은 다시 봉투에 넣어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손님은 드디어 손님다운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게 며느리가 원했던 거니까요. 유언장을 공개한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응.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결정된 거야. 바뀌지 않아.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또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찾아가도 될까요? 왜? 사과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지 마. 할 얘기 없어. 어머님, 제발이요. 전화 끊을게. 며느리의 애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계속 초인종을 눌렀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냥 들여보내줘. 불쌍하잖아. 불쌍하긴. 5년 동안 우리 마음은 생각 안 했으면서. 그래도 안 돼. 지금 문 열어주면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죠. 사흘 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들어와.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도 산발이었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바닥에 박았어요. 이마가 쿵 소리를 냈습니다. 일어나. 아니에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며느리는 무릎 꿇은 채로 울기 시작했죠. 아들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불쌍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때 왜 안 그랬어?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때 고쳐야지. 왜 유산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유산 때문 아니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대답도 못하잖아. 결국 돈 때문이잖아.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5년 동안 넌 한 번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
항상 손님이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줬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내 아내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일어나. 무릎 아프겠어. 며느리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죠. 애기야. 네, 어머님.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거 알아. 며느리의 눈에 희망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 내가 나한테 한 행동들도 지울 수 없고, 며느리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김장할 때, 명절 때, 내가 아플 때, 그 모든 순간에 넌 나를 어떻게 대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상처는 남는 거야.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가 며느리한테 바랐던 건 많지 않았어. 그냥 가족처럼 대해주길 바랐어.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하지만 넌 끝까지 손님으로 남았지.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있지. 하지만 믿을 수 없어. 제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변한 건 진심일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5년 동안 속았는데. 남편도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아. 유언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어. 20%는 너희 거야. 그걸로 만족해야 해. 며느리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로 변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제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5년 동안 날 속였는데 어떻게 믿어?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죠. 결국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여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언젠가 인정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다시 돌아봤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거 맞지? 남편이 물었어요. 잘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후회 안 해? 아니, 안 해. 저는 확신했어요.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이제 와서 변하겠다고 해도 늦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왔어요. 한 번은 김장 재료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김장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 돌아가. 또 한 번은 청소 도구를 들고 왔죠. 청소 도와드리러 왔어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했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 도움 필요 없어. 어머님, 제발요. 명절 때 오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어도 마찬가지야. 난 며느리를 못 믿어. 명절날 아들만 왔어요. 며느리는 없었죠. 엄마, 와이프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제 대답은 차갑게 나왔어요. 엄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노력했어요. 집 앞에 반찬을 놓고 가기도 했고 명절마다 인사 전화를 했죠. 하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노력은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아니야. 연기일 수도 있어. 5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당연해. 저는 마음을 닫았어요. 며느리를 향해서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언장은 여전히 금고에 있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채로요. 며느리는 손님으로 남을 거였습니다. 영원히요. 그게 며느리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손님은 손님답게 대접받았습니다. 20%의 유산과 함께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진짜 변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믿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5년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손님이었던 며느리는 끝까지 손님으로 남았습니다.